자, 식민지배, 독립운동 부분을 볼게요. 무장투쟁 부분은 좀 지난번에 따로 떼어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국내 중심으로 하는 독립운동 그리고 식민지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긴 1910년부터요. 1930년대 45년 이때까지가 될 건데요. 식민지배 방식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1910년대 무단통치, 그 다음에 1920년대 문화통치,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 민족 말살통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시민통치를 하면서 이 경제적 수탈 정책도 같이 짝을 이뤄야 돼요. 이 경제적 수탈 정책은 1910년대에는 도지조사 사업, 회사령, 그 다음에 1920년대가 되면은 산미증식 계획, 그리고 1930년대 이후 그 대공황 있죠. 대공황 이후에는요, 남면 북양 정책, 영창기지화 정책, 그리고 전쟁이 심화되면서 국가 총동원법에 의한 그 전쟁에 동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살펴보고 가야겠습니다. 조금 살펴보면요, 이 무단통치 무섭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정치입니다. 그 사회 자체를 이제 무섭게 통치하기 위해서 동원된 것들이요. 이제 경찰 제도가 따로 시행되지 않고 군인들이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는 헌병적인 경찰 통치의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 총독은 항상 군인 출신으로만 한다든지, 그리고 제복이나 칼을 소지하고 다니는 관리와 교사가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태형령이라고 해서 곤장을 때리는 그런 형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무단 통치의 모습이라고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무식하면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조금은 알아야 돼요. 말하고 쓰고 뭐 셈하고 이런 건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얘네들도, 일본 애들도 최소한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조선교육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교육의 내용을 보면은 4년짜리 이 초등교육 기관인 이 보통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차별적 교육으로 내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1910년대 나라를 뺏긴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비밀리에 독립을 위한 운동도 국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자, 단체를 두 개만 기억을 할게요. 하나는 복벽주의, 즉 왕정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독립의금부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왕은 필요 없다, 공화정으로 가자라고 하는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두 단체의 공통점은 비밀리에 활동한 조직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다른 점은 하나는 복벽주의, 하나는 공화정을 추진했다라는 게 다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래요. 자, 그리고 20년대로 갑니다. 20년대로 갑니다. 자, 고종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 밖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대표적인 것이 민족 자결주의, 거기에 영향을 받은 일본 학생들의 28 독립선언, 이런 게 얘기되겠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움직이죠, 국내에서. 그게 바로 이제 3.1운동이 되겠습니다. 3.1운동은 민족 지도자들이 식당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지만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 이후에 전민족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모든 계층 참여 운동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1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쭉 보는 거죠. 이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했으니까 뭐 그렇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 3.1운동의 중요한 점, 3.1운동에 의해서 결국에는 두 가지 바뀐 게 생긴 거죠. 하나는 우리 임시정부 수립에 결정적인 영향이 끼치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지배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이 3.1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둬야 겠어요. 자, 먼저 임시정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임시정부는요, 무장 투쟁을 하기 위해서 만주에 만들자, 외교를 하기 위해서 상하이에 만들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그 자기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3.1운동의 와중에 각 지역에 많은 임시정부체가 만들어집니다.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뭐 상하이의 상하이 임시정부, 그 다음에 서울의 한성정부, 뭐 이런 게 많이 세워지죠. 249페이지에 보면은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지도를 참고하시고, 자, 이 중에 나중에 9월경에 통합운동을 통해서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외교를 하기 좋은 장소를 택한 거죠. 자, 임시정부는요, 그 조직으로서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갖고 있죠. 의정원, 국무원, 법원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와의 활동을 이어주는 기관이에요. 이 해외에 있는 임시정부와 국내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기관은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얘네가 국내의 독립운동가들과 연결도 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해서 임시정부로 가지고 오는 역할 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국민위원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파리 강화회의 김규식을 이제 그 임시정부 정권대사를 임명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좀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이 1920년, 21년경에 죄다 이제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국내와의 연결고리도 약해지고 대통령으로 임명했었던 이승만이 미국 지역에서 모금되는 돈을 자기가 다 쓰죠. 그쵸? 그러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을 엽니다.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는데 이때는 임시정부를 뜯어고치자라고 하는 개조파와 임시정부를 아예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들자라고 하는 창조파가 크게 대립을 했습니다. 물론 기존의 임시정부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하는 김구와 같은 사람도 있었으나 주류는 이쪽과 이쪽이었어요. 결국에는 회의가 큰 좋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떠나게 되면서 임시정부가 이제 침체의 길을 걷게 되겠죠. 자, 이후에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탄핵시키고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하면서 생존의 길을 모색을 하게 되죠. 자, 한편 이 3.1운동의 영향으로 또 바뀐 게 문화통치의 시작이에요. 10년 동안 때렸더니 말을 안 듣더라. 그러면은 구슬려서 말을 듣게 해야지. 이게 문화통치란 말이죠. 자, 이 문화통치는요, 보면요, 문관 출신의 총독을 임명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명된 적은 없고요. 다음에 보통 경찰제도, 헌병 경찰제도 없애고 보통 경찰제도를 시행하겠다. 하지만 경찰의 병력이 증가하든지요. 중추원의 확장을 시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추원은 하는 일이 없어요. 언론 활동을 보장하겠다. 그런데 언론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었고 이런 등등해서 실제 얘네들이 얘기한 것과 그 다음에 이게 사실로 이렇게 나온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허울만 문화통치일 뿐이고 사실 이런 것들에 동조하는 친일적 세력을 양성하면서 우리 민족을 분열하는 그런 통치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일본 애들은 1910년대에 일어난 1차 세계대전으로 경제가 발전해요. 그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식량이 부족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식량을 조선에서 채우려고 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그게 삼미증식 계획이에요. 조선에서 쌀을 많이 생산해서 그것을 일본의 부족한 식량을 메꾸는데 쓰겠다라는 거죠. 자, 삼미증식 계획을 실시를 했는데
증가된 식량보다 일본이 가져가는 식량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국내에 쌀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쌀을 증산하기 위한 비용이 주로 이 소작인들한테 전가되면서 농민들의 생활을 매우 어렵게 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얘기 안 했네요. 토지조사 사업. 미안해요. 자, 한편 1910년에 토지조사 사업은 땅 주인이 내 땅입니다 라고 신고하는 신고제의 원칙을 갖고 있어요. 신고를 안 하면 땅 주인이 없는 땅, 그러면은 총독부에서 뺏어가죠.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때 신고가 안 된 땅들이 총독부 소유 땅으로 넘어가고, 총독부는 그 땅을 헐값에 일본인들한테 팔게 되죠. 이때 이제 동양청색 주식회사가 상당히 많은 땅을 사들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몰락하더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요. 그러고요.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1920년대가 되면은 이 허울뿐인 문화통치의 실상을 깨달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제2의 그 참미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을 추진합니다. 고종의 아들 순종이 돌아가시죠. 순종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해서 대규모 만세 시위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60만세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60만세 운동을 추진했었던 애들은 사회주의자들과 천도교 계열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탕 있을 데가 없는데요. 사회주의자와 천도교 계열, 즉 천도교는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이 손을 잡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소중한 경험이 자산이 되어서 1927년에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들이 손잡고 만든 단체인 신간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자, 신간회라고 하는 조직은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쵸? 사회주의자 전원을 연결하려 했네요. 전원을 빼고 있었네요. 전원 노트북도 밥을 줘야 되니까 밥 주고 합시다. 자,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은요, 이게 뭔가요? 262페이지와 263페이지, 263페이지에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래요.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 사회주의자들과 손잡으려는 모습을 보이자,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정우회 선언을 통해서 우리도 민족주의 계열과 손을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주의자인 좌익과 민족주의자인 우익이 손을 잡은 단체로 탄생한 게 바로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이 신간회가 배척하려고 하는 애들은 자치론자, 기회주의자들이었어요. 얘네들을 빼고 나머지가 대동단결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요 신간회죠. 이 신간회 하면 꼭 기억해 둬야 하는 게 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거고, 민중대회를 준비하려는 거였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신간회가 만들어서 막 활동을 하다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죠. 여기에 또 연관된 활동을 이제 얘네가 이렇게 관련돼서 하죠. 자, 그러다가 신간회는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과 관련된 민중대회를 준비하다가 지도부가 대거 체포당하고, 그 이후에 일본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사회주의 계열에서 그럴 바에는 때려치자 라고 해서 31년에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60만세 운동, 신간의 성립,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상당히 연결고리가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운동의 이 과정에서 바로 이 학생들이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학생들이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학생 중심의 운동이었고, 그 과정에 신간회라는 단체가 활동을 한 거죠. 만약에 이제 학생들의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이 신간이라는 것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왜 일어났고, 문제는 265쪽을 좀 참고하세요. 나주에서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과의 충돌이 원인이 되어서 광주에서 이제 충돌이 크게 번졌고, 이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평하게 처리가 안 되자 광주 쪽 학생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전국으로 쫙 퍼진 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는 거죠. 자, 60만 세 운동이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나 다 학생이 주도했어요. 그런데 60만 세 운동은 그 준비의 시작을 어른들이 했어요. 사회주의자와 천도교들에서. 그래서 이 60만 세 운동의 주장들은 어른들과 관련되어 있는 뭐 노동과 관련된 것 또는 소작인과 관련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그 시작 자체가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과의 싸움에서 시작됐고, 교육의 차별 교육, 뭐 학교에서 일본 학생 그다음에 한국 학생 차별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주요 내용이 죄다 학생, 학교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거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공통점은 학생이 주도한 운동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 겁니다. 신간을 선생님 너무 대충 얘기했는데요. 유튜브 강의 다시 한번 참고하세요. 빨리 끝내고 싶어. 힘들어. 자, 30년 뒤로 가면요. 민족 말살 통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실은 31년 땅 해서 민족 말살 통치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30년대 초반까지는 문화 통치의 모습이 이어지다가요. 30년대 후반 되면은 민족 말살 통치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929년에 되게 중요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나면 좋겠어요. 대공황이 일어난다고 했었습니다. 이 경제대공황이 일어나고, 이 경제대공황의 극복을 위해서 일본 애들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 바로 주변 지역에 대한 침략 전쟁이에요. 그래서 30년대 주장창 리드가 한 게 뭐예요? 1931년에 만주를 침략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1937년에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합니다. 그쵸? 중국이 전쟁이라는 게 아니라 일본이 중국을 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후에 미국하고도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이죠. 그래서 30년대 초반부터 이 전쟁에 영향을 받겠지만 본격적인 전쟁인 37년 이후에 이 전쟁과 관련된 식민지배 정책이 나타나고, 그것이 표면화된 것이 이제 민족 말살 통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편 30년대 초반에는 이 대공황의 영향을 받은 경제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만주를 침략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그 침략전쟁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제 바꿔나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자기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값싼 원료를 생산하는 곳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 우리죠, 식민지, 그쵸? 그래서 일본인 섬유업계를 면방직들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른바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편. 남쪽에서는 목화, 면을 키우고요. 북쪽에서는 양을 키워서 면과 모직물의 원료를 값싸게 공급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큰 효과는 없었어요. 우리나라 원래 이런 거 잘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런 거라도 했다는 거죠, 일본 애들이. 근데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변 지역을 막 쳐들어가서 뺏어먹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뺏어먹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 북부 지역의 중화학 공업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그것을 전쟁 무기를 만드는 기지로 만듭니다. 그런 정책을 우리가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미리 좀 공부를 했으면 좀 나았을 거예요. 막장 정리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한편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30년대 초반부터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20년대에 그 민족 운동들이 이제 쭉 진행되면서 이제 나타난 것은요, 문명 퇴치 운동류가 있어요. 문명 퇴치 운동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민족운동은
수업 시간에 정리를 했지만 민족주의 계열이 주장한 실력 양성 운동이 있고요. 사회주의 계열에서 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중심 운동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이 문명퇴치 운동은요, 바로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 양성 운동을 이제 계승한 모습이시는데 그것은 계승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32, 3년경이 되면 이것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이 문자보급 운동과 분화로드 운동인데요. 여기 하나 더 쓰면요. 여기 있죠. 보급 운동. 자, 문자보급 운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잘리네요. 자, 문자보급 운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요. 관련된 신문이 있어요. 분화로드 운동은 동아일보, 문자보급 운동은 조선일보. 그렇게 같이 기억을 하십시오. 이 두 운동은 다 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앞장서서 활동을 좀 했습니다. 자, 한편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분야에서는요, 커다란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고요. 생존권적 투쟁에서 혁명적 주장을 하는 모습으로 조금 변화 발전했다라는 사실을 하나 더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서 시간이 1930년대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애들이 민족 말살 통치라는 것을 본격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 발표가 되면서 바로 이런 것이 이제 본격화되죠. 모든 국가의 유효한 자원을 전쟁에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뺏어가는 공출, 그죠? 롯그릇, 수에부지 가져가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일을 시키는 징용, 군대에 끌고 가는 징병,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을 일터에서 일을 시키고 심지어 군대에서 총도 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너는 일본 사람이다 라고는 의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선일체를 강조합니다. 내선일체, 내는 일본, 선은 조선을 말합니다. 일본과 조선이 일체 한 몸뚱이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너는 황국의 신민, 일본 왕의 충성스러운 백성이다. 이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한국 신민 서사라는 것을 암송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름도 창씨개명, 일본. 성씨를 만들고 이름을 바꾼다. 그래서 일본 이름을 만들어 써야 되겠고요. 학교도 한국 신민의 학교라고 해서 국민학교 이름을 바꾸고요.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것들을 없애서 일본인화하는 경제, 민족 말살 통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다가 얘가 망한 거죠. 자, 그래요. 자, 아이고 힘드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요. 요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뭐죠? 우리 역사죠, 우리 역사. 자, 일본 애들은 우리 역사를 왜곡해서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너네가 우리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줬습니다. 그 의식을 심는 단체가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였어요. 얘네가 얘기한 주요 논리는요. 정체성론과 타율성론, 여기 하나 빠졌어요. 당파성론,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안 맞아요. 안 맞는 건데, 우리의 사회경제사학자인 백남훈 선생께서 우리도 다른 서양의 문명과 똑같이 발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정체성론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민족주의 사학자인 박식과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식민사학과 대입하면서 우리 고유의 자주적인 정치인 또는 박식 같은 경우 독립운동사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선건국민 여러분들 알아서 보세요. 모르겠어요. 무책임한가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마지막 정리인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나. 자, 아무튼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옮겨 적어봐야 남는 게 없습니다. 이왕하면은 스스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을 잘 받고 못 받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상 끝낼게요.